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제15강 금융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77쪽에 그 밑에 참고사항부터 보시겠습니다. 입주자 저축과 청약통장. 이것은 주택 실수요자를 우선시키려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가 한 4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청약저축, 두 번째 청약부금, 세 번째 청약예금, 네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그에 따라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청약저축,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요.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주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하를 납입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 국민주택. 여기서 공공건설이라 하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크기는 60에서 85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즉 한 24개월 정도 연체 없이 납입하면 1순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부금, 부금은 19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하를 납입하고, 그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액이 예치액에 도달하면 1순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납입 금액의 한 30배 정도를 대출해 줍니다. 세 번째 청약예금 보겠습니다. 19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요거 청약부금과 같죠? 그리고 청약부금하고 청약예금은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예금은 200만원에서 한 1,500만원까지 일시불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또 평형수별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2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입 후 2년 경과 시에 1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거는 전국의 누구나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일정액 또는 예치식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이 되고 만능종합통장으로서 모든 민간, 공공건설 모두 가능한 신규 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9세 미만자는 1순위가 되더라도 19세가 될 때까지 청약은 불가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한번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험을 낸다면은 주로 4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큰 제목 3번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 대출과 주택연금보증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했는데 직접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직접 대출은 78쪽에 소개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옆쪽에 주택연금과 비교하면 그림으로 볼 때도 조금 반대지요.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즉 주택은 없고 소득은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고자 대출해 주는 것이고, 주택연금은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주택공사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하는데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시면 보금자리론은 일시에 주택 구매를 할 때 일시에 목돈을 대출해주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천천히 분할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택연금을 보시면 주로 노년층, 주택은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조금씩 연금처럼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에 상환하는 그것이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금자리론을 더 살펴보면 내용에 보시면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이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 4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주택은 공부상,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3억 초과는 제외하고 2016년도 10월 18일 이전에는 9억 이하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LTV, 그 담보인정 비율이 있죠. 그게 70%.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는 5억까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2.5%에서 2.75%. 상환 방식은 앞 시간에 살펴본 CAM, CPM, GPM 모두 가능하다. 또 조기 상환할 때는 수수료가 있다. 그 밑에 디딤돌 대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 여러 가지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2014년에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생애 최초일 시에는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도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주택 가치의 70%. 이것도 보금자리론과 같습니다. 대신 금액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1억이고 디딤돌 대출은 2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그 다음 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있고 이율은 2.1%에서 2.9%. 그 다음에 상환 방법은 2가지죠. GPM이 빠지고 CAM, 그 다음에 CPM 그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주택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은 있고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거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금자리론과 반대죠. 대출할 때는 연금식으로 소액씩 대출해주고 상환 시에는 일시에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입니다.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그 다음에 주택연금 방식으로 확정기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및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 소유자, 즉 주택이 여러 채이더라도 합쳤을 때 가격이 9억 이하면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에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2주택자 중에서 9억이 초과할 경우 그때는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확정기한 방식에서는 이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택, 즉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증기한은 종신, 그래서 부부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타 종료 사유, 즉 돌아가시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에는 네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즉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주택연금도 같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손실, 즉 화재나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택연금도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미거주 시에, 즉 1년 이상 미거주한다면은 이 주택연금의 제도 취지가 집만 갖고 있는 분에게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제공해야만 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주택을 미거주했다고 할 때는 다른 소득이 있고 아니면 다른 또 재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그래서 주택연금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1년 이상 미거주 이 상태는 또 파악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가 바로 적용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연금 이용자 및 배우자가 이사를 했다. 이사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하고 싶으면 새로 구입한 주택에 승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사하고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담보주택이 사라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연금 또한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금 이용자가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생존해 계시는 배우자 다른 분이 승계를 하면 계속 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도 않고 연금 수급권 인수를 안 한 경우에는 또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넘겨서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보겠습니다. 80쪽에 연금 지급 방식 보겠습니다. 이용 도중에 지급 방식 및 인출 한도, 설정 비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어떤 방식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향후 상황이 변동되면 또 조건을 변경 가능합니다. 우선 연금 지급 방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종신 지급 방식, 이것은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 지급을 종신토록 연금 총액을 설정한 후 그것을 매기 일정한 금액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신 혼합 방식은 총 대출 한도의 한 50% 이내를 수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다든지 또 향후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 가치의 총가치를 하지 않고 그것의 반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기 나름으로 반 이상. 그래서 수시 인출 한도를 두는 것은 향후 목돈이 쓰일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한 방식. 자, 확정기한 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 5가지 확정기한 방식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만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약간 숫자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앞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의 그 대출 기간, 거기에는 25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25년이 들어가는 확정기한 방식에 25년 들어가는 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한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확정기한 혼합 방식도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나누어서 지급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정기한 방식에서는 대출 한도의 45%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확정기한 방식 선택 시에는 반드시 대출 한도의 5%를 인출 한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 제한 규정 때문에 수시 인출 한도가 그 종신 혼합 방식보다 5% 정도 차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합치면 이것도 수시 인출 한도가 50%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확정기한 방식은 5%를 대출 한도로 무조건 설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확정기한 혼합 방식에서 수시 인출 한도액은 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적용금리는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였는데 여기서는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한다. 즉 나중에 갚을 때 이자 부분까지 합쳐진 금액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협을 보시면 가입비가 있고요. 또 연보정료가 있습니다. 그 가입비는 초기 보정료라고도 하는데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한다. 그 다음에 연보정료는 보정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한다. 이 제도는 처음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보정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정을 쓰고 그 보정서를 받은 개인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정서 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보정료도 납부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은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물론 뭐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처분 금액이 이때까지 대출했는 총액보다 크면 남는 금액이 있으면 만약에 대출 총액이 한 2억 원이고 주택은 3억이라면 단순 계산하면 1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1억은 상속인에게 배당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택연금을 받으신 분이 장수를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한다면 제도가 지속될 수가 없겠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속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실제 금융기관 손해액만큼을 금융기관이 구상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주택금융공사가 계속 또 구상권에 응하게 되어 구상을 하게 되면 자금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복지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또 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에 농지연금 나오는데 도시에 있는 주택은 충분히 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시골에 있는 주택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도시의 주택보다는 가격이 낮으므로 연금 제도의 대상의 담보물로 쓰기에는 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는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골에 계신 분한테는 그 농지를 대상으로 마치 도시의 주택처럼 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고령 제도의 취지는 그렇고요. 가입 조건을 보시면 조금 주택연금 제도와 차이가 있죠.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가 만 65세 이상, 모두가 만 65세 이상. 아까 주택연금에서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일단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영농 경력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또 소유 농지의 지목, 즉 땅 이름이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이어야 하고, 또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뭐 이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취지가 복지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부농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소농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또 이것은 잠시 언급을 안 했었는데,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소유자가 경작하거나 또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추가 소득을 계속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81쪽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두 가지 회사가 합쳐서 2004년도에 설립한 것인데, 내용을 보시면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랑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2004년에 통합되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조 원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요.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여기서 유동화라는 것은 주택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키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의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좀 전에 주택연금제도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했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시 채권자에게 대신해서 갚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여튼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목적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그리고 주택금융의 신용보증 업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는 파생금융상품인 MBS, 즉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그것을 주택대출 재원을 확충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 번호 한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선 장기 모기지론을 직접 공급한다, 즉 대출해 주기도 한다. 그것이 아까 살펴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보증 업무가 되겠는데, 우선 앞에서 살펴본 주택연금 보증과 그 다음에 주택금융 신용보증,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일은 저당의 유동화 및 저당 채권의 보유. 보유한다는 것은 유동화 금융상품으로 매각하기도 하지만 또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와 주택 저당 증권, MBS에 대한 지급 보증.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본의 50배까지, 또 유사시 긴급 시에는 70배까지 보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림에 보증 업무 절차가 나오는데, 우선 주택연금이라든지 주택금융이라든지 전세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보증서 발급 대상인지 아닌지, 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보증서를 끊어주고, 그 보증서를 갖고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해주는 모기지론, 즉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있고, 여타 업무는 주로 보증을 써주고, 진짜 주요 업무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81쪽에 하단에 실려있는 약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부동산 정권 관련 약어인데, 여기서 우선 미리 보시고 뒤쪽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칠판 보겠습니다. A는 에셋, 자산의 약자입니다.
B가 두 개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나오는 B는 팩트, 뭐 뒷받침된, 담보된, 여기에서는 뭐 담보 또는 담보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B는 본드, 본드는 채권인데 예,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M은 모기지, 저당을 번역한 저당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securities, 정권이 되겠습니다. 뭐 security까지는 T까지는 안전인데 복수형이 되면 정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O는 obligations,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금융상품, 부동산 정권 관련 약어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ABS로 나오는데 A 그대로 번역하시면 자산담보부 정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MBS는 주택저당담보부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MBS는 ABS의 한 종류가 되는데 우선 보시면 그래서 지금 M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주택저당만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M 나오면 앞에 주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MBS의 종류로 한 4가지가 나옵니다. 뒤쪽에 이 순서대로 실려 있는데 우선 용어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PTS, 지금 PT가 이쪽에 약어에 나오지 않는데 PT는 pass through, pass through니까 뭐 통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통과인데 뭐 한자적 표현으로 이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체인데 무엇이 이체됐냐면 우리가 주택저당 담보정권을 발행할 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주는 권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당권, 저당 패키지 소유권도 되고 저당 경매 실행권도 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자기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리금 수취권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2가지 권리를 어떻게 적절하게 주느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주느냐에 따라 MBS의 종류가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MPTS를 보면 중간에 단어가 PT, 패스 스루다 보니까 이 2가지 권리를 모두 투자자에게 발행자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말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주택저당 이체정권이 되겠습니다. 요 말이 이체니까 주택저당 이체정권. 그래서 일단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BB는 여기 B를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주택저당 담보채권이 되겠습니다. 주택저당 담보채권. 이 채권이다 보니까 이 2가지 권리가 발행자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발행자가 여전히 갖고 있고 투자자에게는 하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MPTB, 요 MPTB는 위에 MPTS의 PT랑 같지만 요 P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p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패스고. 그래서 요 pay는 이때 요 중에 원리금 수취권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원리금 이체라고도 합니다. 수로는 통과되었으니까 이체. 그래서 이것을 원리금 이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주택저당 원리금 이체 채권, 주택저당 원리금 이체 채권 또는 원리금 이체를 모저당 패키지에서 바로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하여 직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이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주택저당 직불채권이 되겠습니다. 주택저당 직불채권 또는 PT를 이때 P는 원리금 수취권을 뜻하므로 원리금 이체 채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저당 원리금 이체 채권 또는 주택저당 줄여서 직불채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CMO라는 것이 있는데 C는 여기서 collateralized 담보부 내나 팩트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담보저당 채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채무자 입장에서 본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 저당 채무,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졌다, 그런 뜻이 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계층 저당 채권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다계층이라는 말은 실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이 저당 채권을 발행할 때 계층을 여러 개로, 그것을 뒤쪽에 보시면 클랜치라고 나오는데, 클랜치별로 계층을 두어 발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계층은 여기 나온 용어는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진 저당 채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일단 요렇게 이 용어가 일반적이니까 다계층 저당 채권이고, 뜻은 담보되어 있는 저당 채무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살펴봤는데, 뒤쪽에 공부하실 때 우선 요 용어가 머릿속에 정립되고 나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쪽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 1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